해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이전의 과정에서 정적 구조 공학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기본 해석 기법들과 더불어 전처리 과정부터 후처리 과정까지의 기본 운용 과정을 단일 부품에 적용하면서 실행하였습니다. 이후의 과정에서는 어셈블리 형상을 기본 구조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석 트리의 구성부터 이전과는 서로 다른 컨셉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석형 트리 솔버가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서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각 부품 간의 구속, 연결, 접촉 및 연동이 고려되는 결합 논리가 해석자의 의도와 일치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적합한 메시 작성과 해석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단원에서는 어셈블리 해석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해석 트리 구조의 차이점과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 간의 접촉 결합력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부품 간의 간섭 탐지 방법, 분해와 조립, 해석상 필요하지 않은 부품의 생략과 상당 설정 및 해석 결과의 분석을 위한 단계적인 확인 방법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또한 해석 과정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후의 메시 작성은 균질 구조를 적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부품 해석과 어셈블리 해석 간의 차이점은 도서의 해당 요약 부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해석에 필요한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신 폴더의 2의 2절을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O 브래킷 단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절에 최종적으로 검토했던 O 브래킷의 단품이 화면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나 구성합니다. O 브래킷 단품이라고 스터디 명칭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O 브래킷 단품에 대한 기본 트리가 구성되는 것을 화면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재질을 먼저 간단하게 설정을 해 주시고 엘로이 스틸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속을 하부면에 고정 지오메트리 적용합니다. 하중을 상부면에 10,000N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설정하게 되면 하부면을 구속한 상태로 상부로 끌어올리려는 인장 하중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메시 작성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작성은 기본, 표준, 하이 퀄리티인 상태로 하겠습니다. 실행을 통해서 해석 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후처리를 통해서 일치되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된 표현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배율로 메가파스칼인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에 대한 주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메쉬는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과 파일을 우선 저장해 주시고 같은 내용을 두 번째 폴더에 있는 어셈블리에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여실 때는 반드시 확장자가 SLDASM 이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형상은 부품일 경우와 동일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의 속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에 스타디를 설정하여 이번에는 어셈블리라는 표현으로 O 브레킷 어셈블리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품에서 했었던 전처리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전체 재질을 단품에서 마찬가지로 엘로이 스틸로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구속을 모델의 하단면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중도 모델의 상부면에 인장 하중으로 동일한 10,000N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메쉬 작성을 하시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처리를 통하여 비교되는 모습으로 영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모델에 대한 어셈블리와 부품의 해석으로부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현재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셈블리일 경우에는 최대 응력이 75.7MPa이 되며 그 위치는 그림에 가공된 홈의 원주면상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전에 했었던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응력의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먼저 저장해 주시고 화면에서 단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서로부터 동일하지만 어셈블리 단품일 경우에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이 항을 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품일 경우에 결과는 저장을 통해서 얼마로 나타난지 확인해 보니 75.7이었던 어셈블리와 비교해서 약 4MPa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트리에서 O 브레킷의 모델 좌측에 어셈블리가 아닌 더 이상 열 수 없는 최종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결 아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플러스 기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부분을 정확하게 어셈블리일 경우와 검토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단품의 경우에는 본 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솔버는 전체의 모델을 단 하나의 구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를 위하여 어셈블리 모델을 열어보시면 어셈블리 모델에서는 트리에서 볼 수 있듯이 파트를 두 개의 부품의 구성으로 솔버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품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연결하에서 접촉 부품을 전체 모델의 전산 도메인 내에서 결합이 되는 부분을 디폴트로 본드 접촉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법은 모델을 분리시키는 방법인데, 분해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에서 결합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한 툴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하에서 간섭 탐지 항을 열어주시고 간섭 탐지 창에서 일치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표시를 하신 후 계산을 해 보시면 그림과 같이 간섭에 대한 부분이 화면상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간섭은 현재는 부품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간섭 부분이 되지만, 이제 부품이 많아지게 되면 그와 같은 간섭 위치는 매우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간섭을 하고 있는 부품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윗부분을 누르면 간섭 위치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간섭의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석자가 해야 될 기본 작업량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꺼주시고 그와 같은 간섭 부분에 접촉을 본드 접촉으로 디폴트 상태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반드시 조립치에서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기본 기능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조항을 열어주시고 이 부분을 또 열어주시면 분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해를 선택하시게 되면 모델은 솔버가 인식하는 부품의 개수를 모두 포함하는 상태로 분해시키게 됩니다. 현재는 오직 두 개의 부품이 되며, 따라서 그 부품의 상부 부품의 하부면과 하부 부품의 상부면 사이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후에 검토하게 될 접촉 부분에서 두 부분 간의 접촉을 또 다르게 정의하고자 할 때는 그 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할 경우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접촉 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지만, 일단 모든 전처리 작업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게 되면 항상 메쉬 작성에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은 항상 조립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분해도에서 다시 조립을 누르게 되면 분해도 될 수 있고,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창에서 조립을 누르셔도 조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두 모델에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시면 단품에서 봤던 응력과 어셈블리에서 보고 있는 응력은 약간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방금 전에 보았던 조립 부분에서의 결합력의 오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오차가 10배라든가 또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차 범위 한계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모델인 경우는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품으로 생산하고 그 단품들을 조립 또는
용접 등에 의한 본드 접촉으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조립체에서의 해석 내용이 단품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응력 해석의 결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구성의 3D 모델에서 살펴본 단품과 어셈블리의 내용으로부터 트리의 구조상 어셈블리일 경우는 단품과 달리 전체 모델을 2개의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며, 또 하나는 그 부품 간의 접촉에 적절한 접촉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셈블리일 경우에는 반드시 분해와 조립이 상시 가능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메시 작성 이전에는 반드시 어셈블리가 조립된 상태로 맞춘 다음에 메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셈블리일 경우에는 작업량에 대한 검토로서 간섭 탐지의 기법을 자주 편하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학습자에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한두 번쯤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델에서 접촉부의 결합력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델은 호환 메시인 상태에서의 결합력을 보여주는데, 그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상방향으로의 변형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합력을 낮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정을 검토합니다. 속성 하에서 비호환 결합 옵션을 간단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결이 전체 접촉 본드 접촉의 정의 편집에서 비호환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변이 상태가 되는 9.89인 값으로부터 실행을 통하여 접촉력을 약화시키게 되면 상방향으로의 변형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해 보시겠습니다. 변이의 표시로부터 9.89보다 약간 상승된 그러한 총 변이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론 이와 같은 오차도 또 다른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원래의 위치와 동일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비호환 메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 되며, 부품 간의 결합에 관련된 메시 작성이 실패될 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오차를 다음과 같이 속성 하에서 정확 또는 자동의 결합 옵션을 주게 되면 비호환 메시 결합일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겠습니다. 변이의 검토로부터 동일한 결합 옵션의 내용인 강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9.89의 최대 변이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합부에서의 기존에 배웠던 메시 컨트롤 등을 적용하여 계산상의 오차 등에 대한 검토를 각자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일한 모델에 대한 단일 부품과 어셈블리에 대한 검토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생성했던 오브레킷 현재의 상태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에서 실제 검토되고 있는 본 어셈블리 모델에 대한 기본 메시에 대한 내용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품은 두 개의 구별되는 상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결 아래 부품 간의 접촉을 디폴트로 본드 접촉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재질은 AI304로 이전의 재질과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설정사항은 동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목 하에서 기본 메쉬로 되어 있고 메쉬 작성을 해보시면 그 메쉬는 기본 메쉬 하에서의 디폴트 메쉬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계가 보이지 않는 호환 메쉬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의 내용은 정의 편집으로부터 호환 메쉬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통하여 응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응력 상태는 75.8의 메가파스칼의 값이 되며 이것의 값을 이전에 배웠던 HA 메쉬의 검증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값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타디를 활성해 주시고 메쉬 작성을 합니다. 거친 상태로부터 메쉬를 생성하고 역시 호환적인 메쉬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실행을 통하여 반복적인 계산에 의한 신뢰성 있는 값의 도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실행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이제 해석 결과 신뢰에 대한 검증에 대한 값으로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이때 값은 종전보다는 기본 메쉬인 경우보다는 약간 증가한 78메가파스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실행했던 내용 중에서 구조에 비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이 실제의 그래프로서 수렴되지 않는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태에서의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현재 결과에 대한 어댑티브 수렴 그래프를 검토해 보시면 최대 폰미시스 응력은 그림과 같이 780 근처에 78메가파스칼 근처인 값으로 수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델의 편집을 통해서 본 모델에서의 구조적인 불안전성이 있는 휠렛이 하나 생략된 경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아주 간단한 피처 모델에 대한 편집이 있게 되며 그 같은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면 하중 기본 메쉬 노필렛인 상태를 활성해 주시고 필렛을 잡아서 피처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피처에 대한 필렛 부분에서의 대한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이건 잘못 들어갔군요. 4번 항의 모델 모서리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우측 끝단에 있는 필렛만 사라지는 상태로 도면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피처 편집을 마치시고 이 상태 하에서 수렴이 되지 않는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들어있는 상태이므로 메쉬 작성을 통하여 출발을 거친 상태로 시작하고 2번 정도의 사이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럴 경우에 폰미시스 응력값의 변화와 최대 응력인 위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응력값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며 그 순간 최대 응력인 위치가 어딘가로 바뀐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 정도의 사이클이 지난 후에 수렴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 모델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발산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합니다. 1차적으로 수렴되던 모습이 2차적인 발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본 모델인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단 하나의 휠렛만 설정이 안 되더라도 해석 결과는 수렴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품과 어셈블리 해석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의 검토입니다. 어셈블리일 경우에는 솔버는 구성되는 부품을 별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부품 간의 접촉을 기본적으로 본드 접촉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그 같은 사항에서 전처리 과정에 설정된 내용은 각 파트로 이전되어 들어가게 되며, 그 같은 내용을 부품이 많을 경우에는 그 파트만 열어서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결과는 어댑티브 수렴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결과로, 해석 결과의 응력 결과를 나타내 보시면 최대 응력인 위치가 다른 해석과는 달리 이전돼서 이 원 안에 있던 내용이 아니고 우측 끝에 휠렛이 없는 부분으로 이전되었으며, 그 값은 실질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의 스터디는 각자 실행하셔서 그 제목에 맞도록 기본 메쉬인 노필렛을 생성하시고, 노필렛인 상태에서 해석을 완료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석 모델인 플라이어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 있는 플라이어의 솔리드 어셈블리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된 모델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해석을 위한 공학적인 직관이 필요한데요. 본 모델은 물림 조각을 포함하여 두 개의 암과 또 하나의 부품인 핀을 가지고 있는 어셈블리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플라이어 모델에서의 응력의 최대인 위치라든가 크기를 검토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물림 조각에 대한 내용은 해석에 포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필요 없이 너무 많이 포함하게 되면 전산 메모리를 더욱 크게 활용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해석에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생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략은 모델링 피처의 변형을 의미하게 되므로 솔버를 약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셈블리에서 가장 최초로 해야 되는 내용인 간섭 탐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구 하에서 간섭 탐지를 택하여 일치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검토 결과 총 5개의 간섭 위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첫 번째 간섭은 그림의 붉은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의 발생에는 암1과 핀과의 간섭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는데, 현재의 어셈블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간섭은 해석에서 제외시킬 내용이므로 실제적으로는 간섭은 암과 암2 간의 간섭 및 암과 핀 또는 암2와 핀 간의 간섭 세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간섭 검사는 5개 항이 나왔기 때문에 플랫이 들어있는
간섭은 해석에서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부품 모델의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에서는 그 부품을 생략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로 그것에 상당하는 이전의 상태에 대한 설정이 없으면 솔버는 처음부터 그 부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부품에 생략이 있다면 원래 생략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상당 설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품이 모델에서 생략되었을 때 없는 상태에서 상당 설정이 없다면 솔버는 원래부터 그것이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실제의 해석과 다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모델의 일부품을 생략하고자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을 때 솔버가 인식하는 내용도 서로 다르게 되므로 그 같은 경우를 먼저 검토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간섭 검사를 마치시고 생략을 하는 방법은 생략하고자 하고 싶은 모델을 눌렀을 때 그 모델이 그래픽상에서 나타납니다. 본 경우에는 이것을 아예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기능을 억제해서 솔버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삭제하게 되면 화면에서 없어지며 모델 형상의 변형을 의미하므로 솔버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기능 억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억제를 활용하더라도 솔버는 그것이 없는 상태로 인식하게 되므로 모델의 변형은 주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기능 억제를 눌러보시면 플랫에 대한 형상은 없어지고 이 상태는 플랫이 없는 것으로 솔버가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구의 간섭 탐지를 해보시면 계산하였을 때 간섭의 내용이 플랫과의 간섭은 생략된 3개의 간섭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해석을 위한 준비가 마쳐졌으므로 시뮬레이션 해석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에서 스터디를 작성하여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의 명칭을 플라이어라고 설정해 주십시오. 대변이가 아닌 선형 해석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트리를 구성합니다. 전체의 재질을 브러쉬 탄성화으로 설정합니다. 부품 간의 접촉에 있어서 본드 접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관통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관통 없음으로 전체 접촉을 바꿔주는 이유는 본 모델에 있어서의 기능은 후방의 면에서 적용된 하중이 앞부분과의 연동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어떠한 접촉 부분이라도 본드로 붙여주는 고정된 모습이 된다면 연동 구조가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모든 구조의 접촉은 관통 없음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략된 모델에 대한 물림 조각이 있던 부분은 원래의 모습에서는 그 부분에 물림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동이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물려져 있던 본 모델의 접촉면은 이동될 수 없으므로 본 모델에서의 고정 지오메트리 부속으로 상당 설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려져 있던 플랫과의 접촉되는 면 두 부분을 설정하여 고정 지하미 트립 구속을 설정합니다. 해석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외부 하중이 있어야 하므로 외부 하중을 하중해서 후방의 두 부분에 그림과 같이 상하 방향의 압축 하중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택하고 그 크기를 225N으로 설정합니다. 해석을 위한 준비 작업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추가되는 구속 조건은 없으며 이제 메쉬 작성을 통해서 메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세밀한 상태의 곡면이 있는 부분에서의 메쉬 작성이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도록 곡률 기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너무 메쉬의 양이 밀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1차 요소로 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메쉬 작성합니다. 이제 메쉬의 모습을 보면 곡면이 되어 있는 부분에 메쉬 밀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곡면의 형상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에 대한 간단한 후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과학기호법 두 자리로 설정합니다. 변형 배율은 실제의 모델에서 두 개의 암 부품이 서로 접촉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1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암이 서로 겹쳐지는 모습이 나타나시는 분은 변형 배율을 1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응력의 설정에서 메쉬와 함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응력인 위치가 설정을 통해서 어떤 위치로 나타나게 되고 3D 모델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확인이 본 모델일 경우에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혹 해석 중에 이러한 부분이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이 될 수 없을 경우에 유용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보려는 그러한 부품을 선택하고 독립적 표시를 선택합니다.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독립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솔버는 이전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그래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시면 독립적으로 표시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본 모델에서는 약 83.9MPa의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해석 결과를 좀 더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하여 메쉬를 더욱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작성에서 세분화를 최대로 올리신 다음에 메쉬 작성을 다시 하시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최대 응력인 위치가 디폴트인 메쉬 경우보다 약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위치가 현재의 3D 모델 하에서 검토될 수 없으므로 독립적 표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94.7MPa이 나타날 수 있는 상부암을 독립적 표시해 주시고 독립적 표시의 내용을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그러면 94.7이라는 최대 응력인 위치는 그림과 같이 미세 해석인 경우 하단에 발생하게 되며 이 같은 위치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세분화된 정확한 결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이제 모든 해석을 미세 해석에서 진행합니다. 스타디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의 이름은 하중을 2배 적용한다는 의미로서 곱하기 2의 설정으로 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스타디의 제목과 일치되도록 정의 편집을 통하여 하중의 값을 2배인 450으로 적용합니다. 동일한 2배인 하중에서의 실행을 검토하고 이제 얻어진 결과들의 검토를 위하여 우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수행했던 볼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경우에는 하중이 225N이고 플라이어 곱하기 2인 경우에는 하중이 2배인 경우이므로 두 개의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하중이 2배가 된 경우에는 계산된 응력도 94.7로부터 189의 값이 되어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커맨드 매니저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볼 결과를 선택하고 응력이 아니고 변이를 두 스타디에서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역시 하중이 2배가 된 경우가 그것의 절반이었던 하중일 때의 약 0.4로부터 0.8로 비례적으로 2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탄성 한도의 범위 내에서 항복 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를 정적 구조 해석에서 계산하게 되며 결국 선형적인 변형의 내용으로서 하중이 2배가 되면 응력과 변이도 2배가 된다는 결과를 검토하게 되고 이 같은 내용을 선형 범위의 정적 구조 해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변형에 대한 결과 분석을 위하여 플롯을 추가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를 기본 플라이어 스터디로 맞춰주시고 이제 변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총변이의 뜻은 표시해 보시면 양 끝단에서 붉은색의 가장 큰 변이가 발생하며 그것이 위의 것은 아래로, 아래 것은 위쪽으로 변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변이에서는 그 절대값만을 나타내게 되며 그것이 위나 하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방향이 y인 y 변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결과로부터 변이 플롯을 정의하고 현재의 총변이로부터 y방향 변이가 되는 uy를 선택하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Y방향 변이에 대한 플롯이 나타나게 되고, 이전에 나왔던 것과 총변인 경우와 비교하여 상부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단으로 이동하는 하단의 수치에 상당하는 내용이 되고, 하단의 암 부분은 상부로 변형하는 Y방향의 양의 방향의 표현이 되므로 225N을 가할 경우에는 두 개의 변형값을 합한 변형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225N일 때 약 0.8 정도의 변형이 되고, 이것이 거의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선형 하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선형 하중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델에서의 변형되지 않은 길이에 대한 측정이 중요하며, 그 길이를 측정해 보면 15.24mm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측정을 통하여 끝 부분이 닿을 수 있는 하중을 선형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원래의 변형 이전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표시하시고 메쉬 하에서 두 부분의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와 엣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며, 도구 안에 있는 측정을 선택합니다. 측정 도구의 줄자 모양이 나오게 되고, 이전에 해봤던 바와 같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클릭하여 그 거리가 15.24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례식을 이용하여 225 대 0.8은 X 뉴턴 대 15.24라는 비례식에서 두 끝부분이 서로 닿을 수 있는 하중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 결과 약 4280의 하중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적용하는 추가적인 대변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과정에서는 응용 부분이 아니므로 비례적인 대변이 해석으로 제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끄시고 또 다른 스터디를 활성화합니다. 본 과정의 내용은 비례 대변이의 계산이므로 그 스터디 명칭에서 플라이어 다음에 비례 대변이라는 명칭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시고 비례 대변이에 상당하는 하중이 되는 4200 정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계산된 4200 뉴턴 정도로 하시고 적용을 한 후 실행해 보시면 대변이에 관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실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결과의 모습만 보고 싶고자 할 때는 아니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거의 닿을 듯한 그러한 모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선형 솔버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비선형 솔버의 계산은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모든 파일을 일단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0N 정도의 닿지는 않지만 거의 닿는 정도의 하중을 주었을 때에는 끝부분에 서로 닿는 그러한 현상까지는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값보다 좀 더 진행시키게 되면 끝부분은 서로 접촉을 하게 되므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례대변이 하에서 사본을 만드셔가지고 똑같은 비례대변인데 끝부분이 닿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변이 2로 입력을 해 주시고 끝부분이 닿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결해서 접촉 세트를 선택하시고 두 부분은 서로 관통될 수 없다는 관통 없음의 상태 하에서 끝부분에 있는 내부 쪽의 안쪽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세트를 완료를 해주시면 접촉 부품 이외에 추가 설정한 접촉 세트에 대한 설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중을 서로 닿을 수 있는 상태로 값을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5000 정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대변이에 관한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며 이때 대변이에서 실제 계산을 통하지 않은 비례대변이인 상태로 검토하시면 끝부분이 서로 닿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플라이어 손잡이의 끝부분이 닿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의 대변이 계산을 통한 결과가 아니므로 본 과정의 응용 부분에서 검토가 되는 비선형 솔버를 이용한 실제 계산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로터 모델에서 1차적으로 학습되었던 본드 접촉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메쉬의 호환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실무적으로 어셈블리의 메쉬 작성에 있어서 본 논리의 적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므로 필수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숙지되어야 하겠습니다. 호환 가능 메쉬는 서로 근접하고 있는 부품 또는 바디 메쉬 노드 구성 구조의 한 종류로서 본드 결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병시키는 논리이며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될 수 없다면 서로 호환될 수 없는 메쉬 구성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호환 가능 메쉬가 작성될 때 어셈블리 부품과 바디는 모든 접촉 지역에서 자연스러운 메쉬의 천위가 생성되므로 본드 접촉이 정의되면 접촉 부분의 노드는 본드 결합이 보장되도록 합병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간섭 부분에서의 호환 가능 메쉬 작업이 실패한다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호환 불가능한 메쉬의 생성을 시도하려 합니다. 호환 불가능한 메쉬가 생성될 경우 어셈블리 부품과 바디는 접촉 지역의 일부에서만 메쉬 천위가 생성됩니다. 이를 단순 구조 간단 논리 구조 조건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접촉 타겟의 바디는 요소면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데 소스 메쉬 요소 밀도에 좌우되어서 모든 타켓 요소면이 접촉에 참여되지 못하고 결합의 표면에 특별하게 놓여지는 요소들만이 접촉에 참여되는 결과가 되어서 해석 결과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생성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비호환 메쉬 조건에서는 추가적인 구속에 의한 접촉 조건의 보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단순화된 간단 구조의 본드 결합 논리 구조에서 정확한 본드 결합에 실패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서로 비교될 수 있는 크기의 요소들의 상당 결합 조건으로 접촉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 자동 또는 정하게 접촉 조건을 부여하게 해주는 논리 구조인 몰타르 본드 결합을 이용하여 결합 접촉 에러를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메쉬 생성기에 추가적 변형률을 부과하게 되어 메쉬 작업 완료에 필요한 전산 시간을 더 길게 요구하게 되는 호환 가능 메쉬와 비교하여 각 부품에서 독립적으로 메쉬를 생성함으로써 메쉬 작업 완료에 필요한 시간이 감소되는 비호환 메쉬는 결국 추가적인 구속 조건 등에 의한 접촉 조건의 보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석을 위한 간단 구조의 로터 모델을 화면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4절에서 로터 모델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간단 구조의 로터 모델은 4개의 독립적인 블레이드 부품과 디스크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부품들은 서로 독립적인 바디로서 독립적으로 도면이 완성되었으며 이제 이 모델 간의 두께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메쉬 작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 접촉면에서의 접촉 구성을 호환과 비호환으로 구분하는 해석 과정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스타디를 누르시고 호환 메쉬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디의 트리에서 검토하시면 로터 안에서 독립적인 5개의 솔리드 바디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연결하에 있는 부품 접촉을 열어보시면 전체 접촉의 정의 편집에서 본 스타디의 내용과 맞도록 본드 접촉의 호환 가능한 메쉬가 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고정 지오메트리로 설정하셔서 축 하단의 면에 고정 지오메트리를 설정합니다. 하중은 외부 하중에서 원심력 하중을 선택하시고 원심력의 기준을 모델의 엑시스 1으로 설정하신 후 각 속도를 1레디안/섹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메쉬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의 블레이드 부분을 상대적으로 메쉬 밀도가 높은 컨트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서 메쉬 컨트롤을 적용하고 그 선택 요소로 독립적인 부품이 되는 4개의 바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맨 위에 것을 제외한 익스트루드 4부터 아래에 있는 4개의 블레이드를 그림과 같이 선택하신 후 2.3에 1.5를 컨트롤로 적용해 줍니다. 이제 서로 다른 메쉬 컨트롤에 대한 조정도 맞춰졌으므로 메쉬 작성을 통하여 메쉬 생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밀도는 디폴트인 상태의 표준과 하이 퀄리티로 설정을 하시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메쉬 구조를 가지는 블레이드와 디스크 사이에서 경계를 거의 알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하게 일치되는 호환 메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호환 메쉬 하에서의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서 재질이 없군요. 그러면 재질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듯이 알로이 스틸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실행을 통하여 해석 결과를 검토합니다. 모델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인 것 같은데도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현재 작업에서 보시면 접촉 부분의 강성 행렬의 구분이라든가 또는 그 부분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타나 있는 모델은 해석 결과에 과장된 표현이므로 실제 배열을 선택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간단화시킵니다. 폰 미시스 응력이 값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후처리해서 재설정하여 지정을 선택하시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호법에 두 자리를 적용합니다. 이후 메쉬의 상태를 비교 검토해서 검토하기 위하여 설정하에서 불연속과 메쉬의 내용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이를 표시하셔서 변이의 내용도 실제 배열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메쉬는 같이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환 메쉬에 대한 결과가 완성되었고 그 내용을 일단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호환 메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호환 메쉬의 사본을 만듭니다. 사본에서 비호환 메쉬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비호환 메쉬의 간단과 정확 구조에 대한 검토가 되므로 뒷부분에 간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디의 명칭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 구조의 비호환 메쉬의 작성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성을 누르고 비호환 결합 옵션을 간단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접촉 부품의 본드 결합의 정의 편집으로부터 호환 가능의 옵션을 비호환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호환의 접촉 조건 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호환 메쉬에서의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되고 메쉬 작성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생성된 결과를 보면 메쉬 컨트롤은 적용되었으나 경계 부분에서 서로 호환되지 않는 그러한 메쉬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을 통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작기 때문에 호환인 경우와 비호환인 경우에 해석상 시간의 차이점을 검토할 수는 없지만 모델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해석 결과의 내용 중에서 변이를 활성화해 보시면 3개의 블레이드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단 한 개의 모델에서 다른 블레이드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촉이 동일한 강성으로 접촉되었다면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는 것이 단순 논리 구조의 비호환 결과의
에러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과장되게 조금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블레이드는 수직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지만 색상이 다른 하나의 블레이드에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것이 간단 구조의 비호환 메시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해석 결과의 에러가 되며 이제 이 같은 것을 몰타르 해석 논리를 적용하여 정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호환 메시를 4번을 만들어서 비호환 메시의 간단 구조가 아니고 정확 구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하시고 정확의 구조는 좀 전에 했듯이 속성하에서 간단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자동 또는 정확의 비호환 옵션으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인을 누르신 후 알고리즘상 변형되어야 될 내용은 더 이상 없으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있게 되는 복잡한 모델에서 이와 같이 러닝 타임이 길어질 경우에는 해석되고 있는 시간은 영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이를 표시해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호환 메시인 경우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호환 메시에서의 결과에 신뢰성 에러가 극복되어 정상과 같은 형태의 결과가 도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항의 파일들을 저장하시고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